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이번 주 미국을 방문합니다. 미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증액 압박이 거센 상황에서 잡힌 일정입니다. 여야 모두 미국을 설득해 보겠다는 입장이지만 과도한 증액에 반대한다는 국회 결의안을 손에 쥐고 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방위비 등 한미 갈등 상황을 풀기 위한 의회 차원의 노력은 무엇인지, 또 수위가 어느 정도여야 적절한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여야 1대1 미니토론 더정치,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윤기찬 자유한국당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방위비를 둘러싼 한미 갈등 얘기하기 전에 여의도 정가에 불어닥치고 있는 인적 쇄신 문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 불출마 얘기부터 해볼까요? 민주당 당내 분위기 어떻습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놀랍다 이런 반응이죠. 물론 뭐 들어보니까 아마 몇 달 전부터 개인적인 좀 고민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종로로 이사를 했는데 정세균 전 의장님께서 어쨌든 출마 의지가 있으니까 네. 경선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 또 약간 좀 곤란한 상황이라 개인적인 고민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예상 못했죠. 왜냐하면 뭐 다른 지역 예전에 성동이 있었으니까 아니면 고향으로 갈 수도 있고요. 뭐 다른 선택지도 있는 거 아닌가라고 대부분 예상했지. 종로에서 안 나온다 그러면 안 나온다까지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네. 뭐 비서실장이 정치를 중간에 그러니까 일대 비서실장이 정치를 그만두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지금까지 어찌 보면. 아, 그래요? 대부분 보면 그렇습니다. 초대 비서실장이 대부분 이제 집권 후기에 뭐 장관을 하든지 아니면 뭐 국회의원을 하든지 하면서 현 정부의 어떤 마무리까지 이렇게 이어가는 상황이었는데 좀 의외다, 네. 이런 반응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뭐 종로 출마하기 어려우니까 용퇴했다 그런 건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예. 본인이 어쨌든 뭐 그동안 고민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뭐 생각을 뭐 어제 뭐 얘기는 뭐 비가 와서 그랬다는데 그거는 뭐 약간 그동안 아마 두세 달 생각하던 거를 아마 정리한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 내부의 이른바 86그룹의 용퇴론이 어느 정도입니까? 사실 뭐 집단적으로 뭐 86그룹이 물러나야 된다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86그룹이라는 게 60년대생인데 우리 뭐 정치에 보시면 지금 50년대 그 위에 한 10년 후에 50년대들도 많거든요. 중진들 5선, 6선도 많은데 사실 어찌 보면 우리 86그룹에서 뭐 당대표를 하든가 아니면 뭐 대권 후보를 나든가 이런 분이 없었잖아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저도 물론 약간 거기에 기 눌려 사는 70년대 공화권 세대인데 그래도 지금 어쨌든 86세대들이 민주화를 이루고 이랬으면 저는 뭐 나라를 한번 이끌어서 아니면 남북 간의 진짜 통일, 결국 민주화와 통일인데 네. 민주화는 이루었습니다만 통일이라는 건 아직 이제 못 이루었는데 그런 핵심적인 역할을 50대 중반이기 때문에 뭐 전체 물러나야 된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단지 이제 지금 우리 당에서 평가를 하는데 어쨌든 룰대로 평가해서 하위 20% 안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는 뭐 나이에 상관없이 평가를 하는 거니까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하는 게 맞지. 뭐 지금 어찌 보면 약간 허리인데 50대 네, 중반 알겠습니다. 이분들이 다 물러나야 된다 이런 여론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는 그 소위 말하는 과거에는 이제 386이라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586이 돼 있는 그 세대가 통째로 용퇴해야 된다 이런 입장은 그렇죠. 아니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야권에서 보는 시각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386 지금 이제 586이라고 하는 세력들이 이미 많이 누렸다. 이제 나가야 된다. 이런 입장인가요? 어떻습니까? 뭐 공직에 종사하는 것을 누렸다라고 표현하기 좀 뭐하고요. 네. 시대 정신에 안 맞을 수는 있다는 취지로 생각들은 하죠. 그러니까 다소 좀 이념지향적이고 네. 현대 그 정책 기조에 일조를 했던 이런 정책을 제시했던 분들이다. 저는 이렇게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정말 민주화 시대에는 상당히 사회 국가에 큰 역할을 했지만 네. 이제는 한 25년, 20년 지난 지금에는 맞지 않다. 그것이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효과, 실패적 효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취재 인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런 비판적 인식이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이념지향적이고 시대에 맞지 않아서 물러나야 된다 이런 겁니까? 그렇지는 않죠. 다만 이제 현재 민주당의 정책 결정권에 계신 분들 상당수가 직간접적으로 상당수가 386이라고 통칭되는 이런 이제 어떤 집단에 속해 계시고 또 집단적 문화가 좀 있으신 것 같아서 그분들의 집단적 문화에 영향을 받는 경우도 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향후 후반기 국정 운영에도 도움이 될 여지도 상당히 크지만 대북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외에 다른 외교 문제나 또는 경제 정책 문제에 있어서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요소도 있다. 그래서 예. 임종석 전 그 비서실장의 용퇴는 이런 386에 대한 시대와 부합하지 않는 이런 면을 좀 어필한 면도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위해서 당의 다소 좀 무리가 가는 이런 용퇴를 택하지 않았나라는 시각도 좀 있어요.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군요.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보더라도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불출마 선언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그렇게 판단하는 네.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하튼 뭐 민주당 안팎에서 뭐 집단적으로 모두 물러나야 된다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니네요. 알겠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사실 보면 여러 관심들을 쏟는 의제가 있습니다만 네. 노동 의제는 상대적으로 좀 약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마침 그 이용득 의원, 노동운동가 출신입니다만 이용득 의원이 불출마 선언하면서 좀 아픈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래픽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네. 20대 총선 불출마 이유를 우리 편이라고 믿었던 문재인 정부가 2년도 안 돼서 주 52시간 상한제를 누더기로 만들었다. 노동자를 위한 정치는 없다. 어떻게 평가합니까? 아픈 지적입니다. 아픈 지적이고 사실은 뭐 비례대표로 들어오셨고 한국노총 위원장도 하셨고요. 저희 당이 사실은 노동위원장이 최고위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이수진 최고위원이 있는데 사실 52시간제 부분은 뭐 안타까움인 게 있는 게 탄력적 근로 이제 입법화가 됐으면 이렇게 네. 안 됐을 것 같은데 이게 입법화가 늦어지다 보니까 된 거거든요. 이제 지금 뭐 노동계 요구도 있습니다만 뭐 경제도 어렵다는 요구도 있어서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는 특히 야당은 또 이것도 부족하다 그러고 있거든요. 네. 어찌 보면 이제 입법으로 할 수 없는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유예 기간 정도 두는 정도인데 저는 아마 조속히 탄력 근로제를 어떤 식으로 됐든 간에 이번 정기국회에 처리해야 된다라고 보고 네. 지금 아마 뭐 사실은 저희 당이 이제 한국노총하고는 정책 연대라는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네. 민주노총과는 그런 끈이 조금 약한 편인데 어쨌든 어쨌든 이제 그러니까 근로자랄까 노동자랄까 이렇게 하는 분들이 세력화는 돼 있거든요. 네. 정치적으로는 그거에 비해서 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네. 봐도 여성 그다음에 뭐 청년 노동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노인이나 어쨌든 정기국회 앞으로 총선 과정에도 그런 부분이 많이 반영이 돼야 할 거로 봅니다. 예. 지금 탄력 근로제 그게 이제 입법이 늦어져서 정부가 52시간 당장 내년 1월부터 300인 이하 중소기업까지 이제 확대 적용이 되는데, 그러니까 예외 조건, 유예 조건들을 이제 만들었잖아요. 한국당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이게 탄력 근로제 입법화 없이 이 정도 조치로 지금 내년을 맞이하게 된 것, 한국당은 혹시 책임감을 책임 있죠. 사실은 저희는 52시간제 자체에 대해서 무리가 있다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52시간제를 적용시키는 것은 물론 예. 이제 그 업장의 규모 수에 따라서 나눴지만 어찌됐든 업종별로 좀 나눴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일률적으로 적용한 이후에 지금 나타나는 부작용들을 정부도 인정했기 때문에 탄력 근로제 여러 유예 기간을 두거나 또는 계도 기간을 두거나 이렇게 한 거 예.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법에 이제 반영시키는 과정이 어느 정도냐의 문제거든요. 지금 정도 차이입니다. 6개월이냐 1년이냐 1년 이상이냐 차이인데 네. 그렇다면 이것이 한국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일단 52시간제에 대한 부작용이 나왔으면 최대한 그 부작용을 줄이는 일단 범위를 크게 설정해 놓고 네. 그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다시 부작용이 나오면 좀 줄여가는 것이 낫지 이것을 늘려가게 되면 오히려 지금 이용도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반대했던 어떤 특정 세력에 의해서 반대가 계속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한 번 반대 이후에 그다음에 이제 찬성으로 가는 거하고 계속 반대를 주는 구실을 주는 것은 이것은 이제 정책 결정 시행 측면에서도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저희가 주장하는 1년 이상의 유예 기간을 두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이제 52시간제 주 52시간만 노동을 할 수 있게 하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인데 탄력 근로제라는 것은 일정한 기간 동안에 그 52시간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업 입장에서. 그게 지금 현재는 3개월입니다. 네. 6개월까지 늘려자는 게 이제 민주당이고 예. 한국당은 1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거죠. 단위 기간이 그렇죠. 네. 노동계에서는 아예 지금 3개월로 그렇죠. 어찌 보면 그러니까 저희 당 안이 약간 중립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타협 체계라고 볼 수 있죠. 노동계로부터 욕 먹고 그렇죠. 또 야당에서도 야당으로부터도 기업 압박을 받고요. 그렇죠. 예. 근데 언제까지 1년 이상? 근데 사실은 이제 1년이라는 게 저게 정확히 이해를 한 다음에 평균 기간을 1년 단위로 이제 예. 구간을 설정하자는 거거든요. 현재 1개월에서 3개월, 6개월 이렇게 3개월에서 6개월, 1년 이렇게 하는 것인데
선택근로제도 현재 1개월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근로자의 어떤 특별한 혹사 이런 문제는 이미 이제 시대적 과제에서 넘어섰고 지금 노동계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이제 임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 예. 수당 문제가 있어서 이 수당 문제에 대한 적절한 어떤 다른 보완책이 있다면 1년을 일단 넓혀놓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계속 반대하는 측에 명분을 줄 필요는 없잖아요. 한번 반대하고 그다음에 이제 줄여가면 되는 것인데 지금 정반대로라 그러면 다음에 만약에 또 부작용이 일어나면 또 늘려야 돼요. 그럼 그때 알겠습니다. 또 반대에 부딪히고 해서 그런 면에서도 저희 당이 예, 많이 맞다고 이게 생각합니다. 지금 일단 뭐 탄력 근로제 토론을 하는 시간은 아니어서요. 입장이 다른 점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자, 지금 뭐 여의도 인적쇄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한국당에서는 김세연 여의도 연구원장 3선 의원입니다. 김세연 원장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사실상은 지도부를 뭐라고 할까요? 강하게 압박을 했습니다. 지도부의 사실상 용퇴를 불출마를 요구했는데요. 지도부는 이미 선을 그었습니다. 직접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제 수명을 다했습니다. 정말 죄송하게도 두 분이 앞장서시고 우리 다 같이 물러나야만 합니다. 다음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진력하겠습니다. 만일 이번 총선에서도 우리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면 저부터 책임지고 물러나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세연 의원은 강하게 요구를 했고요. 황교안 대표가 아주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이걸로 당내 상황은 정리되는 건가요? 근데 이제 김세현 의원이 이제 속마음은 충정이겠죠. 근데 충정의 대상이 뭐냐가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애당심이었냐, 네. 그게 아니고 다른 어떤 충정 요소가 있느냐가 논란이 되는 것이 좀 예. 불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인적쇄신과 통합이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데 야당에서는 예. 인적쇄신에 중점을 둔 발언이었냐, 용태였냐, 아니면 통합을 위한 용태였냐가 일단 불명확합니다. 예를 들면 인적쇄신의 방법은 사실 총선 전에 의원들 개개인이 불출마 선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런 당 지도부가 어떻게 관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공천시에 공천으로 인적쇄신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은 당 지도부가 책임을 져야죠. 그런데 불출마 선언하는 개별 의원들이 없다, 자발적 인적쇄신이 안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당 지도부의 책임론을 제기했단 말이죠. 그것은 공천시에 책임져야 할 당 지도부가 의원 개개인들의 자발적인 인적쇄신 용태론에 관련된 책임을 지라라는 말씀인데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것은 통합론에 어떤 불을 지핀 것이다. 그래서 말씀 중에 공화주의, 자유주의, 보수주의에 기초한 새로운 세력이 이끌어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이 있었단 말이죠. 여러 가지 이제 이 말들이 주는 의미가 좀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명확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외부를 향한 충정 뭐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 보수- 세력? 현재 한국당 갖고는 안 된다. 그다음에 뭐 공화주의, 자유주의, 이 공화 자유라는 또 단체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말씀 주시는 이런 종합적으로 보면 보수 통합의 빅텐트론을 말씀하신 거다라고 이해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당내에서는. 그럼 당에서도 통합해야 된다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에서는 한국당을 플랫폼으로 해서 통합하는 것이 일단 추진 목표예요. 그런데 김세현 의원이 말씀하신 거는 한국당 좀 소멸시켜놓고 네. 통합을 하자는 취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소 이제 반향이 오히려 적었다. 네. 인적쇄신론에 대한 반향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민주당에서는 김세연 의원의 이런 어떤 그 강한 한국당 압박이 외부에 있는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라든가 이런 이 세력과 어떤 교감 속에서 이루어진 행보라고 봅니까?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별로 반항이 없었다라고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행이죠. 사실은 이분이 어찌 보면 약간 합리적인 중도 성향으로 물론 이제 뭐 탈당도 했었습니다만 그동안 뭐 여의도 연구원을 했으니까 여론이라는 예. 얘기를 잘 아실 텐데 오히려 이런 분들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해서 본인을 포기하고 던졌을 때 그거를 당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거는 이제 당의 몫이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조금 그거를 평가절하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그러나 민주당 말씀드리면, 입장에서는 네. 다행이라고 본다는 이게 거고요.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린 인적쇄신의 방법은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용퇴한다. 이거는 뭐 당에서 간섭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없다고 해서 인적쇄신이 없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공천시에 인적쇄신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기다려 보시면 됩니다.
네, 지도부를 향해서 앞장서라고 한 거는 불출마 선언해달라는 요구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황교안 대표가 당을 살리겠다라는 말을 했단 말이죠. 네. 그 말은 뭐냐면 한국당을 기반으로 한 통합을 하겠다라는 그런 답변을 저는 이해를 했고요. 김세현 의원은 인적쇄신을 말씀하셨지만 그 인적쇄신이라는 것은 통합을 기초로 한 인적쇄신이었다. 수혈 같은 인적쇄신. 약간 다소 양측에서 받아들이고 말씀하신 게 좀 다르지 않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김세현 의원은 본인도 불출마하면서 당 지도부도 불출마 선언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고 황교안 대표의 조금 전에 보신 그런 입장 발표는 총선에 나가겠다라는 책임지겠다라는 그런 입장으로 이해를 했는데 그 좀 오해가 있는 건가요? 총선에 나간다는 말씀으로 그거는 그렇게 이해할 수는 그런 없다. 아직은. 그런 워딩으로 저는 이해는 하지는 않았고요. 예, 총선의 알겠습니다. 결과로 책임지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했어요. 예. 그러면 총선 안 나갑니까? 그건 모르죠 저는 아직까지. 예, 그 부분은 뭐 그건 뭐 모르겠습니다. 지켜보면 알겠죠. 네. 오늘 얘기하고 싶었던 주제는 방위비 문제입니다. 한미 간 방위비 협상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 마침 또 오늘 협상은 파행이라고 평가될 만큼 1시간 만에 종료됐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회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건지 미국 대사가 대사 관저로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해운 의원을 불렀다는 보도까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미국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는지 단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우리나라 만약에 대사가 미국에 가서 뭐 미국의 무슨 정보위원장을 부르면 오겠습니까? 오지도 않죠. 당연히 찾아가죠. 우리가 먼저 찾아간 입장인데 대사 관저로, 그러니까 관저라는 거는 어찌 보면 이제 휴식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뭐 대사관으로 부른 것도 아니고. 네. 근데 지금 보면 이해운 위원장만 부른 게 아니라 뭐 윤석열 외교위원장, 그 다음에 이종구 산업통상위원장도 다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어찌 보면 결례라고 봅니다. 저는 외교 관계에서는 공식적으로 어쨌든 문제 제기를 할 거면 국회를 예. 제가 보기에는 대사라 그러면 국회에 찾아오는 게 맞거든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필요한 뭐 요청이 있으면 뭐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정부에 요청을 하는 게 맞지. 예. 각 어찌 보면 지금 야당 의원들, 야당 소속의 관계 있는 정보위원장, 외교위원장, 뭐 산업통상위원장 관련 분들을 관저로 불러서 지금 얘기 또 이해운 위원장 얘기 들어보면은 50억 달러를 쓰모니 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불러서 얘기한다. 저는 굉장히 외교적인 결례라고 보고 사실은 예. 미국이 지금 어찌 보면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결국은 아마 이 포석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협상을 어떻게든지 하겠다. 그럼 나중에 이제 국회에서 지금 비토 얘기가 나오니까 그럼 우리가 국회는 우리가 설득하겠다. 약간 이런 것 같아요. 투트랙으로. 그러니까 협상을 예. 협상으로 하고 국회는 뭐 대사가 설득한다는 이런 방식인 것 같은데 그 방식에 있어서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혹시 여야를 갈라치게 하는 그런 의도도 있다고 꼭 그건 파악하나요?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한국당 측에서 결의안에도 일단 찬성을 안 하고 네. 어쨌든 그래도 조금 더 우호적인 것 같으니까 지금 민주당 저희 쪽에서는 안 된다는 성명서도 내고 뭐 어쨌든 개인 의견도 내고 있지만 한국당에서는 그래도 한미동맹 중요하다 이러기 때문에 설득하기가 조금 더 쉽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예. 관련된 상임위원장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 않겠나. 이런 네. 두 가지 측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의도가 있든지 간에 형식적으로도 방법론적으로도 대사가 대한민국 국회 한 국회의 상임위원장들을 불렀다. 사실 결례라는 지적에 공감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잘못됐죠. 미국은 결례라고 치고요. 거기 응한 국회의 상임위원장들은 그러니까 가게 된 목적이 뭔지 일단 들어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정부가 현재 국회에 대해서 방위비 협상 방안, 전술에 대해서 설명하지를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야당에 대해서는 우리의 목표가 여기까지 가는 거다. 예. 이 방법을 어떻게 가겠다라는 이런 그 방법과 목표치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각기 노력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윤상현 의원이나 이해운 그 위원장이 가서 어떤 말을 했는지 일단 봐야 되겠죠. 설득을 했을 수도 있죠. 한국의 입장을 설명하고 네. 간 거 자체의 어떤 형식적인 뭐 결례의 수준이지만 가게 된 경위와 가서 어떤 말을 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네. 일단 먼저 정부가 야당, 특히 야당에 대해서 그런 정부 안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입장은 한국당의 입장은 지금 미국의 요구가 무리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점을 강조하는 국회 결의안에는 반대하고 있어요. 왜 그럽니까? 강조하는 결의안에 반대한 것이 아니고요. 네. 결의안에 그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저희가 반대한 그래요? 겁니다. 어떤 거기에 점이? 보면 주한미군 철수는 절대 없다. 이건 네. 블러핑이다. 그러니까 이건 협박이다.
이런 식의 결의안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국방수권법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을 쭉 자세히 설명하면서 따라서 미군은 절대 철수가 없다. 그런데 예. 철수를 운운하는 이런 것은 협박이라는 취지의 예.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20일 날 원내대표단이 가서 이제 설명하고 우리 안을 들어달라고 요구할 생각인데 네. 그 전에 이렇게 감정적인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결의를 하는 것이 효과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감정적 자극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네. 의미에서 저희가 반대를 한 겁니다. 네, 주한미군 그러면은- 철수 얘기는 먼저 미국이 먼저 꺼낸. 아니, 그러니까 주한미군 철수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결의안에 넣을 수는 없잖아요. 저희 어쨌든 주한미군 역할이 있고 지금 어찌 보면 뭐 작전권도 지금 제대로 안 돼 있고 유엔 해체 문제도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 국회 결의문에 주한미군 철수에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아예 그런 그 뉘앙스로 내용을 안 말씀해서 담으면 어떻겠냐? 안 담았겠냐? 예. 사실은 이제 왜냐하면 그거는 미국도 있지만 국내 어떤 우리나라 저희 국민들한테도 주한미군 철수는 안 된다 이런 어떤 메시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내용이지 핵심적인 거는 결국은 방위비 요구가 과도하다. 예. 과도하고 어쨌든 합리적인 수준에서 작년 인상 수준에서 하든지 이렇게 가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것이지 주한미군 네. 문제는 저는 뭐 핵심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방법론적으로 사실 정부가 방법론을 제시해 줘야 돼요. 예를 들면 지금 주한미군 이 원칙적으로 정부안이 맞거든요. 왜냐하면 소파에 의하면 주둔 비용만 되게 돼, 주둔 관련된 뭐 시설, 그다음 경비 이런 것만 저희가 되게 돼 있지 미군 주둔과 직접적인 그 주둔에 관련된 비용은 미군이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또 이 주한미군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원래 있었던 이 그 뭐 카투사의 이런 비용들, 월급 이런 비용들은 먼저 우리가 협상을 하고 새롭게 연합훈련 비용이라든지 전개 비용 이런 것들은 좀 시간을 두고 협의하자 이런 투 트랙을 두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나눠서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이것들을 국회에 설명을 줘서 국회 협조를 요구해야 되는데 안 된다 이렇게 그냥 목표만 안 된답니다. 그래놓고 여기에 대해서 좀 느슨하게 나간다거나 하면 정치적 예. 접근을 해가지고 또 뭐 야당에 대해서 뭐 이런 아까 말씀하신 그런 취지의 주장을 또 있고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정부에서 좀 비전략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회의 역할이라는 게요. 결국은 협상은 정부가 하게 돼 있습니다. 협상을 하면 협상하는 팀밖에 모를 거예요. 그게 나오지 않거든요. 나오면 사실 협상이 틀어지는데 지금 어쨌든 미국은 대사까지 지금 위원장들을 불러서 설득하는 판이기 때문에 지금 예. 국회의 역할은 제가 보기에 지금 뭐 원내대표 세 분이 갑니다만 결의안으로 들고 가야 한국이 이게 혹시 과도한 요구를 하면 국회에서 통과도 안 될 수 있겠네. 그래서 어쨌든 협상에도 약간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정치적인 이미지 국회에서 뭐 얼마 협상하라 이렇게 권한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예, 지금 오늘 그 한미 간의 협상이 사실상 파행되고 이와 관련한 입장 발표를 미국 측은 했는데요. 한국 측 협상 대표의 발표도 지금 방금 시작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11차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미국 측은 새로운 항목 신설 등을 통해서 방위 분담금이 대폭 증액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우리 측은 지난 28년간 한미가 합의해온 SMA 틀 내에서 상호 수용 가능한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우리 측은 어떠한 경우에도 한미 방위 분담 협상이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 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이 될 수 있도록 인내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SBS 김혜영입니다. 앞서 그 드하트 대표가 한국 협상팀이 내놓은 제안을 자신들의 요청에 부응하지 못한 제안이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일단 그 제안이 무엇인지가 궁금하고 두 번째 질문은 차기 회의 일정을 잡지 않으신 게 맞는지 차기 회의는 언제쯤 열릴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세 번째는 앞으로 미국 측이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을 하라면서 사실상 현 협정 틀을 벗어나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실 건지 궁금합니다. 우선 제안 내용과 관련해서는 미 측의 제안 내용도 그렇고 저희 측의 제안 내용도 그렇고 한미 상호 간에는 대외적으로 공표하지 않는 걸로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한국의 제안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일정과 관련해서는 일단 한미 간에 실무적으로는 다음 일정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사항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대응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정하고 공평하고 공정한 부담과 관련된 이 측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인 측면에서는 사실은 다 공정하고 그리고 상호 수용 가능한 그런 분담을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 측의 전체적인 제안과 또 저희가 임하고자 하는 원칙적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상호 간에 수용 가능한 이 분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내를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면 좀 더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일보 이유정 기자인데요. 협상이 예상보다 일찍 끝났고 사실상 결렬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오늘 이렇게 짧게 끝나게 된 게 한미 양측에서 어느 쪽에서 먼저 이거를 분담하자고 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랑 드하트 대표가 설명을 할 때 우리의 스탠스를 조정할 수도 있는 방안을 준비를 해왔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통일 부문에 있어서 조금 결정적으로 좀 의견이 엇갈렸었던 건지 아니면 항모 신설에 있어서 조금 의견이 있었던 건지 그 부분만이라도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회담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던 것은 미측이 먼저 이석을 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총액과 항목과 관련해서는 총액과 항목은 서로 긴밀하게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항목과 총액 두 개 다를 포함한다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조선지주 윤영입니다. 새로운 신설을 미국 측에 요구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새로운 신설이 현행 SM의 협상 내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게 우리 측 입장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측에서 이렇게 새로운 신설을 위해서 새로운 틀을 짜야 된다 이런 측의 제안을 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혹시 미국의 답변이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다른 하나는 혹시 미국 측에서 주한미군의 현재 상태의 변경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주한미군 감축이라든지 철수 혹시 이런 식의 언급은 없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새로운 항목을 희망을 하는 것은 미측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는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한미군과 관련된 언급은 지금까지 한 번도 논의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정은보 대사의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한국 측 대표인 정은보 대표의 발표를 생중계로 보셨습니다. 지금 화면은 조금 전 브리핑을 시작할 당시의 상황입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측이 협상에서 새로운 방위비 분담 항목을 신설해달라고 요구했고 또 상당한 규모의 증액을 요구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한국 측 입장은 수용 가능한 분담이어야 한다. 합리적인 수준이어야 하고 공평하게 분담해야 된다는 원칙을 확고히 밝혔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동맹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미국 측과 한국 측이 구체적으로 어떤 요구와 제안을 가지고 있는지는 밝히지 않기로 했다는 점을 밝혔고요.
또 일정과 관련해서는 한미 간의 실무 일정을 잡아놓은 상태였다는 점을 밝히면서 오늘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이미 잡힌 일정에 차질이 있을 가능성도 시사한 대목으로 이해가 됩니다. 오늘 예상치 못한 상황, 1시간 만에 회의가 종료되고 이른바 파행 상황이 벌어진 것과 관련해서는 미국 측이 먼저 자리를 떴다, 미국 측이 먼저 이석했다, 이런 얘기를 정은보 대표가 했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 얘기가 정가에서도 나오고 있고 또 미국 조야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협상 과정에서는 단 한마디도 나온 적이 없다고 정은보 대표가 확인했습니다. 자, 지금 더정치 방위비 분담과 관련한 국회 역할에 대한 토론 중에 정부 협상 대표의 발표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자, 여전히 안 좋은 상황이고 오늘 더 상황이 안 좋아졌다는 점이 재확인됐습니다. 네. 제가 보기엔 뭐 협상하는 분들도 그렇고 뭐 국방부 장관도 그렇고 다들 트럼프식인 것 같아요. 지금 협상 방식도 일어난 미국의 협상 방식 그렇죠. 지금 거죠. 네. 지금 대사든 뭐 국무장관이든 국방부 장관이든 얘기하는 거 뭐 합참의장조차도 합참의장이 어찌 보면 이제 군대를 하시는 분인데 한미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하면서 굉장히 압박을 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사실은 미국 행정부 내에도 국방부 장관이나 국무장관이 그건 아닙니다. 한미동맹 유지합니다. 주한미군 필요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협상에 나오시는 분들은 거의 다 트럼프 대통령의 거의 의중과 생각과 어떤 협상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하여튼 한미 간에 그동안 십수년 동안 이제 협상을 해오면서 얼마나 어려운 과정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처럼 이렇게 협상이 이렇게 파행된 과정이 드러난 적은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각각 대표가 입장을 발표하고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저는 걱정되는 부분이 이전에 이제 늦게 타결이 되곤 했는데 2월달, 4월달 이렇게. 근데 이제 하나 걱정되는 부분은 그겁니다. 이게 주한미군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 미군의 군대 유지 비용은 미군이 내기로 돼 있어요. 소파 규정에 의하면. 네. 그러면 그 유지 비용에 맞춰서 주한미군의 규모를 결정하는 이런 결과도 걱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 논의되는 것처럼 일단 인상 비율을 정해놓고 그걸 단계적으로 이렇게 인상하는 방법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좀 협상할 필요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 며칠 전에 15일입니다. 여야 의원 47명이 이 문제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그 이제 부연 설명을 이제 송영길 의원이 민주당 의원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런 얘기했습니다. 주한미군 물론 이제 기본은 미국의 국익에 기반해 볼 때도 주한미군 안 빼갈 것이다라는 걸 깔려 있겠지만 그런 협박을 해온다면 할 테면 하라는 그런 자세로 대처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좀 이걸 위험하게 받아들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미군이 없으면 안보가 안 되는 거 아니냐, 국방 쉽게 얘기하면 우리 스스로 못 지키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필요하다라는 인식 때문에 어쨌든 그게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데 그게 어찌 보면 근데 사실은 미군이 우리나라에 있는 게 오래됐습니다만 단순히 북한 때문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지금 팽트 기지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지고 그 기지 만드는데 10조 이상 들어갔지만 90% 이상이 사실 예전에는 5대5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왔을 때 92%로 우리 됐다 그랬죠. 비난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 시설 지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여기 사람을 다 빼간다. 그 사실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할 테면 해라 이런 것보다는 이제 주한미군에 철수할 수 있다. 이거를 어떤 협상 카드로 쓰는 거는 안 된다. 이제 그 정도 의미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가 방위비 분담금 이제 관련해서 정부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국회 비준을 받아야 되잖아요. 비토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협상 내용이 국익에 반하거나 국민이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국회가 비준 동의를 안 해준다, 거부한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한국당 내에도 그런 고려가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국회 의원들의 투표를 통해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받아들일 수 없는 금액이다 그러면 그건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런데 이인영 대표가 하신 말씀의 취지는 아마도 협상의 지렛대로 작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깔려 있지 않나 싶고요. 일단 어느 정도 규모로 이게 확정이 됐는지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비토권부터 말씀하신다는 거는 협상 시대 때 이외에는 사실은 네. 일반적인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네, 들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만약에 이제 비준 요청이 오면 네. 비준 거부 또는 동의, 그 의결 정족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됩니까? 과반 출석의 과반 찬성인데요. 지금 이제 296명이니까 149명이 되겠죠. 네. 8명이 아니라 9명인데 과반이니까. 근데 저는 뭐 국회에서 비준은 안 하겠다. 이건 어느 정도 이제 협상을 위한 수단이라 보지. 네. 이게 만약에 협상을 했는데 국회에서 비준 안 하게 되면 이게 왜냐면 거의 협상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총선 때까지 안 끝날 수 있어요. 내년으로 예.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문제라서 아마 협상팀이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으로 보는데 저는 이릉의 기준이 작년에 이제 국방비 8% 인상돼서 8%한 거거든요. 올해 내년 국방비가 7% 인상입니다. 네. 그럼 어쨌든 7, 8% 이내에서 해야 된다라는 게 저희 기준이라고 보고 이게 매년 하기 때문에 또 매년 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작년에 어느 정도 일단 알겠습니다. 1년으로 줄이면서 했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작년에도 8.2%가 올랐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